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노란숲의 파드마입니다. 톡톡 남한산성 시리즈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남한산성을 찾아서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남한산성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신박한 지형의 명당 남한산성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시기에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중 유성룡과 승려 유정의 마음이 특별히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유성룡이 황희정승에 버금가는 명재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남한산성에 대해 두 번이나 수리 증축할 것을 건의했구나. 또 선조가 즉답을 안 하니까 비변사를 통해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승려 유정을 남한산성에 들여서 성을 수리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내고요. 중앙에서 탁상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위험 속에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누비면서 전투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용기도 보여주셨어요. 또 보리 파종기라니까 민생이 먼저라며 군사훈련을 중지시켰다는 내용을 읽고 이분이 용기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승려 유정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모두 당대의 고승들인데 현대로 치면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은 큰 스님들이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승병을 조직한 거잖아요. 정말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불교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록을 직접 읽으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구체적 행적과 대화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실록도 읽고 대화도 나눌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도란도란 이야기 같이 해주실 도란숲 숲지기 클로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방송에 선조 임금으로 명연기를 펼치신 옥토끼님 안녕하세요. 네, 선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충직한 신화 연기를 보여주신 다양한 목소리의 귀재 햇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재미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임진왜란 이후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님이 간단히 임진왜란 이후 상황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진왜란은 일본의 실권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패전도 승전도 아닌 상태에서 일본군이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을 침략할 뜻이 없고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명나라는 임진왜란 파병 후에 국가재정이 피폐해지고 폭정이 이어지면서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5년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미 유성룡은 임진왜란에 책임을 지고 사직해서 고향인 안동으로 내려간 이후입니다. 1603년 3월 30일 남한산성을 수리하는 일로 비변사에 지시한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조. 네, 일찍이 남한산성의 형세가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라고 들었다. 광주는 수도권 군사방어 요충지로 남도를 왕래함에써 요충이 되는 곳이다. 만약 이곳에다 산성을 수리하여 개축한 다음 독성에서처럼 군사를 조련하고 수령을 택하여 지키게 한다면 수도 방어의 요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의 형세를 상세히 모르겠는데 수리할 만하다면 지금 마침
지방정관인 목사 자리가 비어 있으니 비변사에서 회의하여 그 일을 처리할 만한 재능이 있는 자를 엄밀히 가려 차출한 다음 군사 체제를 실행하여 다른 지방의 본보기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먼저 유능한 사람을 보내어 잘 살펴본 다음 지도를 그려오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비변사에 일러서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며 선조는 남한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고 성을 본격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지시합니다. 비변사는 당일에 바로 선조 임금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비변사.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서 비변사에도 익히 살펴본 사람이 있습니다. 둘러싸인 가운데 완연히 한 도읍이 이루어졌는데 서북 쪽에는 높은 봉우리가 있고 동서쪽은 확 트여 시냇물과 논이 있으며 꼬불꼬불한 산고비가 몹시 깊어 바깥에서 굽어보거나 엿볼 수 없습니다. 신들이 헤아려 보건대 이 성은 형세가 매우 좋으나 부근 지역이 모두 파괴된 곳이어서 부족한 인력으로는 본격적으로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독성의 경우 수원지방은 사람과 자원이 많아 광주에 비할 바가 아니고 또 성의 면적이 광활하지 않으므로 자체 인력으로 수선하고 진을 설치하여 모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한산성의 경우는 독성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의 목사를 엄밀히 선택하여 파견한다 하더라도 무슨 힘에 의지하여 쉽사리 성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먼저 승려를 모집하거나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해 두거나 백성들의 부역을 면제해 정착시킨 후 점차 터전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시기를 헤아리고 힘을 모아서 군대를 투입하고 성곽을 수선하고 누각을 지어 서울 가까운 곳에 한 군사기지로 삼는다면 참으로 불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비변사의 당상관 이기빈으로 하여금 화공을 대동하고 가서 자세히 살피고 나서 지형을 그리우게 한 다음 다시 의논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변사는 남한산성을 바로 수리하기에는 전후 형편이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취하여 우선 남한산성의 지형을 지도로 제작하자고 건의하였습니다. 비변사 당상관인 이기빈은 약 한 달 후인 1603년 4월 8일 남한산성의 형세를 살피고 돌아와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기빈. 신이 남한산성에 가서 형세를 살펴보니 지세가 고다 천엄의 요새였습니다. 서북 쪽에 봉우리가 있고 동남쪽은 확 튀었는데 시내와 우물이 있고 또 논도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산기슭이 서로 가로막고 있었으며 성 바깥쪽에는 한두 봉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었으나 굽어보거나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문에서 동쪽으로 수구에 이르기까지와 서쪽으로 남문에 이르기까지의 지세가 성 가운데에서 가장 험하였는데 그 사이에는 대포진지를 설치할 만한 곳도 있었습니다. 수구와 남문부터는 산세가 낮고 약해 반드시 적을 받는 곳이 될 것이므로 성을 높이 쌓고 구덩이를 깊이 파고 많은 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하였습니다. 대개 형세를 논한다면 수도권 방위 요새로는 제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공역으로 말한다면 주위가 몹시 넓고 산길이 가파라서 얼마나 많은 인력으로 몇 년이나 수선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반드시 많은 사람의 공력을 들인 후에야 완전히 수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선조. 잘 듣거라.
비변사에 이 지형도를 보내 산세를 상세하게 그려 드리도록 하라. 남한산성을 시찰하고 돌아온 이기빈 당상관도 수도권 방위 요새로서의 전략적 가치는 높게 평가한 반면 남한산성의 험준한 지형으로 수리 보수하는 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기빈의 보고 내용을 보면 당시 풍수 지리적 측면에서 남한산성의 지리적 특성을 말한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수구라는 용어입니다. 풍수 지리적으로 물 빠지는 자리, 즉 수구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남한산성을 풍수지리 관점으로도 조사한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남한산성이 명당의 조건을 갖추었으니 백제 시조인 온조도 여기에 성을 축조하였고 조선도 임금이 머물 수 있는 궁궐인 행궁까지 건축할 수 있었던가 봅니다. 비변사는 약 2달 후인 선조 36년 1603년 5월 21일 남한산성과 죽산산성의 수리 건축에 대해 비교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비변사 남한산성은 둘레가 10km이니 등분하여 논한다면 사방이 2.5km나 되는 성입니다. 많은 인력을 들여야 수선할 수 있고 서로 수선한다 하더라도 수만 명이 아니고서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남한산성과 비교하자면 죽주산성은 여러 길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은 작지만 남향이며 그 아래에는 앞이 툭 트인 비옥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당상관 이기빈이 남한산성을 살펴보고 왔으니 이번에도 이기빈으로 하여금 형세를 살펴보게 한 다음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는 비변사가 성곽 규모가 큰 남한산성 대신 죽산산성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당상관 이기분을 파견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조 재임 기간 기록에 나타난 남한산성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선조는 남한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해하였으나 실제적인 수리와 보수는 임진왜란 전후에 피폐해진 재정 속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록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조 임금은 상당히 신중한 동시에 이상을 쫓기보다는 현실에 기반한 상황 판단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고 오랑캐로 업신여기던 청나라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명청 교체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불안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선조를 이어 즉위한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 시기에는 남한산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해지네요. 클로버님, 광해군 시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선조는 조선시대 최초로 적자가 아닌 후궁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국왕입니다. 유교사상에서 보면 중전의 적장자 출신이 아닌 신분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상당한 콤플렉스로 작용한 걸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역시 후궁의 소생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위기 상황이 닥치자 어쩔 수 없이 당시 18살의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네, 맞아요. 선조는 왜군의 침략으로 한양을 사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조가 있는 곳을 대조, 세자인 광해군이 있는 곳을 소조라고 칭하며 조정을 둘로 나누어 비상체제를 구축했지요. 대조를 맡은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지로 향하고 소조를 맡은 광해군이 전국을 돌며 민심을 수습하고 병력을 재정비하느라 정말 고생을 심하게 했지요. 네, 젊은 왕자가 왔다는 소식에 수령들도 돌아오고 의병도 봉기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싸우는 멋진 왕자의 모습이었고 이로 인해 광해군은 백성들의 지지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후에도 선조는 19번의 선의파동을 하면서 왕권을 넘겨주지 않아요.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비로소 1608년 광해군은 조선 15대 왕위에 오릅니다. 네, 10대 후반 세자 시절부터 몸소 전쟁을 겪었고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민심을 직접 접한 광해군은
전쟁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개혁 정치를 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맞아요. 광해군 초반에는 전란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대동법을 실시하고 출판과 문화복구 사업, 과학 및 의학, 국방 분야의 발전을 보입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 알고 있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 시기에 나온 거죠? 네, 잘하시네요. 외교에서도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명과 점차 세력을 키워 후에 청나라가 되는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청나라의 침입을 방지했어요. 이후 인조 시대에 겪게 되는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생각하면 광해군의 외교는 실리 외교였던 것이죠. 네. 이렇듯 바람직해 보이는 광해군 시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왕강 강화를 위해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궁궐 재건을 위해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면서 부정부패가 늘고 인심을 잃어가게 되었죠. 맞아요. 최근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 보았는데요.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을 폐위시켜 죽이는 내용이지요. 광해군도 10살이 채 안 된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귀양 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권력이라는 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광해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격번기를 헤쳐나간 현명한 군주인가? 아니면 동생을 죽인 정통성이 약한 폭군인가? 조선시대에는 유교 관점에서 폭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긍정적 평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신박한 지형의 명당 남한산성을 놓고 벌이는 임금과 신하들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톡톡 남한산성 다음 시간에는 광해군 시기와 인조반정 후의 남한산성 이야기 연결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클로버님, 옥토끼님, 햇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톡톡 남한산성 지금까지 진행의 파드마, 게스트 클로버, 선조 옥토끼, 비변사 햇살, 음악 아람브라 앙상블, 꽃날,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제작 지원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였습니다.